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모든 이슈에서 본인이 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화당의 방해를 피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은 규모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추측한다면서 그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침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비상사태입니다. 왜 이 사태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철회하는 버지니아주 대학이 늘어납니다. 신임 주지사의 명령 때문입니다. 보건국 스태프들의 백신 접종률이 50%도 안 되는 현실을 비난한 플로리다주 한 카운티의 보건국장이 정직당했습니다. 코비드 시대에 한국에서는 막걸리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심층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단했던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다시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됐던 자리를 아프가니스탄에게 내줬습니다. 민주당은 투표 자유법 통과에 실패했고 의사당 폭동 사건 관련 자료 공개를 막으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는 연방 대법원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2시간,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우선 그 본인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그 2시간의 기자회견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등을 보면은 미국이 1년 동안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여부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철군을 했었던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군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은 그 전쟁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얼마나 지금 그 아슬아슬한 위태위태한 두려움 이런 그 상황이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뭐 마라톤 기자회견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2시간 거의 2시간 뭐 110 몇 분 정도 했으니까는요. 모든 이슈에서 본인이 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비드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아프가니스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 철군할 때의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공화당이 정말 효율적으로 내가 하려는 일들 모든 일들 내가 잘 되게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고 있다.
시켰는데 그 두 가지 안에 전부 심지어는 기간 산업 아니라 할지라도 이 팬데믹을 막기 위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뭐 테스트 기구라든가 마스크를 배포하는 것 등등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자평을 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이 한 달만 더 일찍 가능했어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그 확산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아쉬움을 표현을 했고요. 공화당의 여러 가지 그 의사진행 방해 또 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막는다. 이것은 뭐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로서는 과거에 오바마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공화당의 원내대표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 대통령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뭐 공공연하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같은 그 방해는 내가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시대 8년 그때보다도 훨씬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이제 상원 의원들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임기 2년인 하원 의원에 비해서는 좀 덜 초조합니다. 하원 의원은 금방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돈 모아야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상원 의원들은 좀 어른스럽게 국가를 위해서 이 당을 조금 내려놓고 현 대통령이 잘하기도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he's gone. 그 대표적인 사람을 미치 매코넬이 아니라 존 맥케인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였던 연방 상원 의원도 이제 사망해서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그런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공화당이 그때는 아젠다라도 있었다. 지금은 도대체 공화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뭔지 잘 모르겠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서기를 해서 예비선거에서 지지 않으려는 발버둥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내가 5명의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는 사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을 다 그 뜻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예비선거에서 져버리고 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에 반대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하는 아니면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그런 공화당 정치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두고 보자 이기나 이런 그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느 그 공화당 상원 그 의원들이냐 5명 이름을 얘기해라 했더니 대통령이 씩 웃으면서 뭐 정치 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내가 그 말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것은 비밀을 지켜야지, 비밀 지켜줘야지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도 또 발표가 됐는데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반적인 지지율이 지지하지 않는다가 56%나 됐습니다. 비슷하죠? 뭐 다른 대체적인 여론조사보다 한 1% 정도 지지율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고 할까요? 이 정도인데 어제도 역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그랬더니 특히 33% 지지가 나온 퀴니피아 그 지지도는 믿지 않는다. 이게 지금 백악관의 입장이고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공화당이 방해를 해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나와서 직접 국민에게 어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겠다 하면서 또 뭐 재선 얘기도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그대로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도 했고 그 밖에는 이제 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현상 유지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어제 가장 중요했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얘기되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자신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말을 좀 추가 보충 설명을 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All about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추측하건대 I guess라는 단어를 썼던가 그렇습니다. 내가 추측하건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제 우크라이나가 비상사태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귀를 의심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은 대응을 한다. 대응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군사적인 그 군인이 직접 가서 싸운다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1년에 100만, 1000만억, 4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의 군사 비용으로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토로서 뭐 측면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침공에는 뭐 작은 스몰 스케일의 침공이 있고 대대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크라이나는 더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게 미국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침공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고 하더라도 좀 봐주겠다는 건가? 왜냐하면 또 러시아와 사업을 오일 관계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 놓고 하는 독일이 있는데 독일까지 벌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는 건가?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바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하는데 스몰 스케일, 빅 스케일이 어디 있는가? 다 빅 스케일이지. 누군가 그 전쟁으로 가족을 잃으면 그 자체가 빅 스케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정이라기보다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스몰 스케일, 그 빅 스케일 스타일의 그 얘기는 예를 들면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것이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로 들으면서 어제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사이버 공격 같은 것에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이 군사적으로 침공한다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으면 침공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한 대가를 러시아가 치를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크라이나 주변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북쪽까지 가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 이제 아래쪽에 크림반도 이미 러시아가 합병을 해버린 크림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동쪽, 러시아로서는 이제 서쪽에 그쪽부터 우크라이나 북쪽까지 10만 명을 여전히 병력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왜 위협하는지 이게 아주 문제인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뭐 몽골 등등으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그렇지만 1917년이었었죠. 1917년도에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 러시아 혁명이 있고 막 이럴 때 독립국가가 됐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22년도에 강제로 러시아에 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는 구소련 땅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도 강제로 합병이 됐고 1991년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많은 독립국가가 나왔는데 러시아로서는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아주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당시에 독립한 국가로서는 재독립이죠. 한 4,4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최근 들어서 자꾸 이 서유럽 쪽으로 가고 미국과 손을 대고 하니까 그동안은 우크라이나에 워낙에 그 친러시아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언어도 비슷하고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문화도 비슷하고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점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잡아두고 싶은 이것은 분명히 그 푸틴의 목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그 땅과 정치적인 지형이 서구 쪽으로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푸틴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것인지 침공을 안 할 것인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푸틴의 탑 어드바이저조차도 확신을 못 한답니다. 이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그 아주 그 파워풀한 이 한 사람이
결국은 그 외로운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마지막 진심을 터놓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의 진짜 마음, 침공할까 안 할까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지금 러시아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미국 사람에겐 이게 무슨 뜻이고 유럽 사람에겐 무슨 뜻이냐? 그렇게 될 때는 동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동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우선 유가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으로 회복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해지겠습니까? 우선 당장 주식시장부터 흔들릴 테고, 루브르화가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는 동안 달러화에 비해서 뭐 많이 내려갔잖아요. 7% 이상이 내려갔잖아요. 그 가치가. 그런 형태가 만약에 동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하고 미국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국경이 한 1200마일 정도 이렇게 있는데, 푸틴이 그 본인의 본심을 최측근에게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 최측근 주변에도 미국의 스파이도 있고 영국의 스파이도 있지 않겠어요? 미국에도 뭐 러시아의 스파이가 있고 중국, 영국의 스파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푸틴이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이 허풍만 떨기 위해선가? 교란작전하기 위해선가? 지금 러시아 내부 사정도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또 상당 부분이 우리의 땅을 넓힌다 하면은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죠. 무슨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웃나라와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힌다던가 이런 건 없지만 과거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그랬잖아요. 뭐 요동을 정벌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마인드가 거기 가 있는 거죠. 그 민주주의 국가, 미국과는 조금 다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침공이라는 것이 그 푸틴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피를 많이 흘려야지 되고, 피를 흘려서 전쟁에서 뭔가를 취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정치인은, 최고 우두머리는 치르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의 경제가 흔들릴 테고, 당장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할 것이고, 그럼 러시아 경제 말도 못하게 흔들리고 또 푸틴의 정치적인 입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인구가 한 4,400만 명이나 되고 군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서 25% 이상이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내가 손에 모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겠어, 이 나라를 지키겠어 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강한 그 애국자들이 24%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하면 갖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 나라를 가져도 제대로 갖는 게 아니다. 그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저항 세력, 우크라이나도 22년도에 러시아에 강제 합병되고 나서 91년도에 두 번째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자유를 많이 맛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맛본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는 저항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전쟁 위험이 낮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푸틴의 생각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세련된 외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내일 제네바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만나지만 미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푸틴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10만 명을 쫙 그 국경에 배치시켜 놓고 유럽과 미국에 절대로 미국과 유럽이 들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목조목 촘촘한 깨알 같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구를 다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푸틴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을 피하는 형태에서 서로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양보를 하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유럽도 좀 강하게 나가서 그럴 때는 푸틴의 마음에 인내심을 잃어버려서 KGB 출신이고 완전히
본인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독살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성격의 소유자의 지도자가 여러 가지 국가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을 때는 칠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이 뭐 군복 입고 당장 미군이 그곳에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염려, 측정하기 어려운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외교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내일 스위스에서 회담을 하니까 제네바에 가 있거든요. 제네바에서 동행하는 기자가, 이 분야에 오래 취재를 했던 기자가 창조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전쟁을 피하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관계는 세계 어느 곳에선가 유럽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피하면서 러시아의 영토 확장, 정치적인 파워를 확장해 주지 않으려는 게 미국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가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러시아가 미국에서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볼 때는 제2의 이슈인 것 같고, 넘버 원 이슈는 대만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대만은 또 우크라이나와 같은 입장이 돼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걱정을 할 테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지 어제 2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를 다운플레이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러시아나 중국 문제가 미국에는 이 북한 이슈보다 훨씬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피크 지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비드가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대로 뉴스 자체만 전해드리자면, 버지니아주에 있는 여러 군데의 그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었던 대학이 전부 철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 그리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니까 이제 공립대학이라는 것 알 수 있겠고요. 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철회했는가? 이제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않아서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취임을 한 글렌 영킴 주지사가, 이 공화당 주지사가 백신 의무화를 할 수 없도록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지사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공립학교. 이제 주지사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겪었었어요. 전국적으로. 뭐 주에서 뭐 기금을 줄 거를 늦게 준다던가 안 준다던가 덜 준다던가 하는 파워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것에만 이유가 그것 하나가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한 걸 보니까요.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의 경우는 이미 97%의 교수와 직원이 백신 접종을 했답니다. 학생도 95% 이상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할 사람은 다 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접종을 여전히 안 한 사람에게는 하는 것을 장려하기는 하고요.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는 의무화 여전히 하도록 했습니다. 버지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보면은 이 학생과 직원에게 약간 그 차이를 두는데요. 직원에게는 의무화를 하지 않지만
학생에게는 여전히 그 의무화를 한다. 반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경우에는 교직원에는 더 이상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의무화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해야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버지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그곳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91%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염률이 1% 미만이거든요. 테스트 해보면 그렇답니다. 여전히 이 대학도 다른 그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와 마찬가지로 권장은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밖에 버지니아주에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버지니아 텍.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그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대학교도 이미 이제 철회를 했고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윌리엄 앤 메리 대학, 롱우드 유니버시티, 제임스 메디슨 유니버시티, 그리고 노포크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메리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그 어머니의 이름을 딴 대학인 것 같죠? 메리 워싱턴 이런 대학들이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 보건 당국자,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라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카운티의 그 보건 말하자면 국장이죠. 닥터 라울 피노. 이 닥터 라울 피노가 백신 데이터 전문가랍니다. 그런데 쭉 이 직원이 카운티 직원이 568명이 있는데 568명 가운데 플로리다주는 이렇게 심각하네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보건국 직원인데 반 미만이랍니다.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은 것은 전국 평균의 반도 안 되네요. 이것도 13%. 그래서 이 닥터가 1월 4일에 이메일을 썼는데 보건 그 스태프들에게 뭐라고 썼냐면은 공공보건 관계자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이유는 많겠지만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다니 50% 미만만 접종받았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구실이 있지만 진짜 이유는 무책임 한계야. 공공보건 전문가로서 무책임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했겠지. 이런 그 형태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보건국의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인 것은 참 슬픈 일이로다. 뭐 이런 형태로요.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주는 한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카운티의 보건 그 국장보다는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11월 달에 이제 의회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을 했죠. 주지사가 또 강력하게 원했었던 학교라든가 사업체가 백신 의무화를 못하도록 하는 거.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그런 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이 사람은 지금 그 정직 처분을 당했거든요. 결국은 이 오렌지 카운티의 보건국장은 정직 처분을 당했는데 플로리다 전체의 보건국에 또 국장이 있죠. 그분이 성명을 내서 이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로워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플로리다주도 이 오렌지 카운티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인 이런 곳은 시장도 이 그 오렌지 이쪽 그 시장도 사람들이 만약에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떨려날 수 있고 그러면 시장이 일을 잘한 게 되고 할 일을 한 게 되잖아요. 시장도 국민의 생명 지키기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직 처분을 받은 이 오렌지 카운티 이 보건국장과 시장이 그쪽 지역의 시장이 뭐 제리 데밍스라는 이런 분이 그동안 함께 오래 일을 해왔는데 아무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MBC 방송이 지난번 도쿄올림픽에 했던 것과 뭐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그 중계 아나운서를 베이징에 보내지 않고 이제 커네디컷주의 헤드쿼터에서 아나운서들이 뭐 화면 보고 하겠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피겨 스케이팅도 인기 있는데요. 그 알파인 스킹도 그렇고 스노우보드 중계는 취소를 했고 도쿄올림픽 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그때 뭐 수영이라든가 체조 무척 인기 있죠. 미국이 잘하는 게 인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징에 안 보내고요. 그래서 13일의 경우에는 슈퍼 골드 선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면 올림픽 슈퍼볼 뭐 같은 날 중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 타리코 그 유명한 사람이 베이징에서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계를 하고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이제 슈퍼볼을 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베이징에서의 그 경기를 텔레비전을 보면서 미국의 커네디컷의 헤드쿼터에서 하면은 이 그 서부도 아니고 13시간이 차이가 난답니다. 13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계속 중계를 해야지 되니까 스노우보딩 그 분석가가 그 타드 리차드라는 분이 USA 투데이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나는 그때 뱀파이어 스케줄이야. 뱀파이어는 밤에 잠자지 않잖아요. 그래서 뱀파이어 스케줄이야. 이게 이제 코비드 19 코로나가 그 미국으로 가져온 그 올림픽에 가져온 이런 것이고 가서 현장에 가서 생중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고 다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생명과 딱 연관되는 게 오니까 이렇게 결정들을 내리는군요. 잠시 뒤에는 한국의 그 막걸리가 복원됐다 뭐 이런 형태로 그 과거의 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뭐 가구도 그런 거 많잖아요. 미국 가구점 이름도 그런 이름이 있던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서 아 이거 아마 한국계 특파원이 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 기자가 갖고 완전히 그 마이크 이브스라는 그런 그 한국계가 아닌 기자가 썼거든요.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이것 역시 요즘 한국 파워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팬데믹이 바꿔준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이제 막걸리가 이제 생산이 많아지고 뭐 복원됐다는 것을 미국 기자들 숫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몇 년도에 얼만큼이었는데 막걸리 회사가 지금은 얼만큼이고 지금은 그리고 한국은 먹는 것인데 이 온라인에서 많이 팔잖아요. 그것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해서 처음 집에서 만들어서 막걸리를 온라인에 팔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미국 기자가 봤을 때는 그 제조하는 과정 보니까 저는 몰랐던 과정이 있는데 뭐 누룩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남자분도 여자분도 깨끗한 신발을 신고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막 이렇게 빗고 이런 그 발로 밟아서 이런 그 과정도 있고 아무튼 그 하얀 물이 나오는데 아름다워 보였고 막걸리인데 막걸리가 흰색이 아닌 그런 무슨 뭐 꼭 맥주처럼 보이는 그런 색도 있었고 사진이 참 볼만했는데요. 정미희 씨 사업가인데 예전에 이제 공항에만 갈 때마다 그 위스키를 많이 샀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그 여행을 할 수가 없었고 비즈니스 트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컬 술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막걸리였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꽃꽂이 전문가이기도 하는데 2020년도 본인이 막걸리를 뭐 만드는 걸 배워서 1000병을 아주 쉽게 팔았다는 겁니다. 미희라고 써 있더군요. 하고 뭐 그림 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는데 막걸리 병에 네모난 병인 것 같은데 이 레이블을 누군가가 마신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니까 이게 코비드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식당 이런 데서 마시지 못하니까 집에서 이런 형태로 술을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라는 게 있으니까 과거에는 막걸리 하면은 큰 회사들이 만들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졌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막걸리가 잘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정미희 씨나 이련민 씨 이분도 35살인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만드는 것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기자는요. 취미로 막걸리 만들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전통 음식 같은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술까지 막걸리까지 하게 된 것이고 잃어버린 예술 뭐 이런 표현도 작은 제목으로 붙여놨는데 우리는 다 알지만 쌀과 누룩으로 뭐 이렇게 누룩을 빚음으로써 이 막걸리 제조가 시작된다는 쭉 설명
일제시대에는 35년 동안 막걸리가 금지됐었다. 그리고 53년부터 다시 제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먹을 게 너무너무 없어서 국가에서 이 곡물로 쌀로는 절대로 막걸리를 만들지 못한다 해서 감자로 만들어라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1965년도에 완전히 곡물로 기본적인 그 술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1990년대부터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없어지면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막걸리를 많이 팔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과거의 맛을 막걸리 맛을 알았던 그런 분들은 많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기도 했고 과거엔 농부들이 많이 마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이 막걸리 마시는 것을 주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와 소주의 차이점도 얘기를 해주고요. 2020년에는 961개 회사가 막걸리 제조 사업체 등록을 했는데 1년 전에는 아니죠. 2020년도에 이거보다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1년 전에 931개였고 2018년도에는 898개였는데 2020년에는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힘듭니다만 2,000군데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온라인에서 이 막걸리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주면서 그냥 확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대기업이 독점했었던 이 막걸리가 젊은 프로페셔널들이 실제로 마시고 그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복고다, 뭐 뉴트로다, 뭐 이 새 것과 옛 것의 영어 단어를 합쳐서 뉴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33살의 한아영 씨라는 분도 은행에 근무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본인이 만든 막걸리를 한 병에 $10에서 $14에 판대요. 일반 것보다 한 2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사 먹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답니다. 맛이 좋으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서 뭐 부산이고 어디고 쭉 퍼지고 있는데 막걸리가 고대의 테크닉, 요즘 막걸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가서 사진도 올리고 했던데요. 뉴욕타임스가 고대 테크닉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막걸리라는 술을 만들어서 자신의 상표, 레이블을 붙이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이 얘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도 하는 것도 재고려한다. 미국이 뭐 별다르게 경제 제재 해제 같은 것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사했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 항상 제일 위험한 국가가 북한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더 위험해졌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기독교 그룹 오픈도어스가 쭉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아프가니스탄이고 두 번째가 북한, 세 번째가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이런 순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한 그 위험도라는 것은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그런 거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무슬림 인구가 뭐 99% 이상인데 그 사이에 이제 순위가 또 90%, 시아파가 10%,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기독교 뭐 이런 딱 한 군데 이태리 대사관 안에 카톨릭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탈리반이 점령하기 전에. 그런데 탈리반이 점령하고 나서는 그것도 없어졌고 그 전에는 그냥 선교사들이 가서 뭐 조금씩 이렇게 한 거였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독교는 지금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뭐 실제로는 무교지만 근데 교회도 있어요. 북한에는. 뭐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지 못해서 그렇지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고요. 아프가니스탄은 그런데 무슨 뭐 순위가 99%면 같은 이슬람이라도 무슬림이라도 시아파도 굉장히 억압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정치 뉴스 브리핑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거부터 말씀드리죠. 연방의회 하원 소위원회가 이방카 트럼프도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협조해라 하고 지금 편지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비서실장이었었던 스테파니 그리샴이 의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많은 그런 그 정보를 주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해외 언론이 많이 보도합니다. 이 내용은. 1월 6일 그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비밀 미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미팅에 대해서 누가 참여를 해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누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이 얼만큼이나 됐는가, 결국은 그런 것들 얼만큼이나 또 계획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의회에 넘겨주지 않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통령도 보호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미 공문서 기록보관소에서 하원에 한 700종류의 다큐멘트를, 그 관련 다큐멘트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바람 정도 되고요. 계속 이제 우파 그런 인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 투표 권리법을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상원에서 통과하는데 실패했는데 이게 이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공화당이 나를 아주 효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 의견 일치를 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조 맨싱과 크리스틴 그 시네마 그 연방 상원의원 두 사람이 필리버스터 룰을 바꾸는 것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 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 투표 권리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토론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토론 시작조차 막는 겁니다. 지금 몇 개월, 한 4개월째 몇 번째 그랬는데 계속 막는데 어떤 형태로 막냐면 한 사람이 나가서 그냥 어린아이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혼했을 때 무슨 이런저런 얘기 책도 와서 줄줄 읽어주기도 하고 토론을 해야지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투표를 하는데 그걸 막습니다.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공화당 상원의 전통이고 이게 이제 소수당도 뭔가 힘을 가져야지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사건건 이것을 쓰면은 이걸 막으려면은 60표를 얻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상대당 표를 지금 현재로서는 10표 가져와야지 되는 거고 어떤 때는 몇 표, 어떤 때는 10표보다 더 가져와야 될 때도 있겠죠. 만약에 대통령의 당이 소수당이라면은. 그런데 이것을 룰을 잠깐 바꿔서 50으로만 하면은 되도록 하는 이것조차에도 조 맨싱과 그 시네마 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전해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드레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또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영국에서요. 라스트 네임이 로렌스라는 분이요. 레이첼 로렌스라는 분이 8개월 전에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집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의사와 동물 의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꼭 집 나간 고양이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길고양이 맞다. 우리가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 해서 전화를 끊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양이 같아서 다시 전화를 해서 자세히 검은 털에 등에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아이들 셋이 너무 깜짝 놀랐고 이런 인연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